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러운 줄거리가 노출됩니다. 2. K2 이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 스페셜 플랜이 활성화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 티거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 세일즈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일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의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이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트트추처 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으나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 오던 레오파르트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제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DV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하나 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젝스 아이작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Z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Z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개발한 라인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썬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 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참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어요.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엄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일 보안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니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Z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의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형탄이 아닌 나토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흑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류 앞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 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될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 형상용 돌격 장갑차 카하프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 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차 세대 상륙 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2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지난 30일 육군 제11 기동사단 100호 대대의 궤도 장비 장거리 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1박 2일 동안 장비의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섭 백호 대대장은 독일의 하이츠 구데리안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사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지, 전차 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꽁꽁 숨겨왔던 극비 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 문서는 중국 주력 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와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봉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 탄압즈 DPC-10의 재원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 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가 기밀을 유출시킨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비 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워썬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용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워썬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화력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 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 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9식 계열의 서상은 DTC-10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형 전차 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9식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지라 변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지라 변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에서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지라 변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독일 라인메탈의 120mm형 DM-5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에 이어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K2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탄은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l초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날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의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산물이 분리장전 식탄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강의 전차포를 탑재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 탄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전식 탄약과 자동장전 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반토막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전 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 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세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세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줬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탄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쐐기형 증가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K2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1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사막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성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탄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에 속아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화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 보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사 기밀을 폭로해버린 중국군인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재원으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중국 정부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이며, 그들이 찬양하는 중화 사상이 결국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번을 계기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의 날개를 단 대만 경제는 이번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SMC의 이번 4분기 매출은 우리 돈 2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50%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제품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여 76조 원의 종합 매출을 공시했지만 반도체 매출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추산하여 합산한 결과 삼성의 4분기 반도체 매출은 대략 25조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해 2022년 4분기 대만의 TSMC가 순수한 반도체 매출만으로 삼성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2분기에서 삼성전자가 쌓아둔 매출과 연말까지 DM 실적이 맞춰준다면 TSMC의 4분기 최다 매출은 일회성에 그치고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처럼 세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에 이어 세계 반도체 매출 2위를 달성했던 인텔은 3분기 매출 22조 원을 기록하며 3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만 TSMC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매출을 성장 동력으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란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수준이 되자 대만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재를 해오며 새롭게 추가할 제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자국 기업의 매출은 물론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많이 하는 동맹국들의 반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며, 이는 즉각적으로 대만의 주식시장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던 상황에 대만에선 경쟁국인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큰 반발으로 현재 개정 법안 발의를 비롯해 수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엔 대만이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건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하는 치킨게임 성격이 강한데요. 한국 시간 10월 8일 미국 상무부에선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납품되는 반도체 장비의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부속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크게 다른 점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서 결정된 정책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의 특허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중국에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와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중국 기업에겐 건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모든 첨단 기술 공급이 차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시즌 최초의 반도체 제재는 화웨이를 필두로 하는 중국 기업의 기술과 정보 탈취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최근은 중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잠재적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 대상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Y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 31곳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첨단 전자제품 생산과 개발에 극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AI 인공지능형 그래픽 반도체를 수출하던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은 기본 수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첨단 기술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누구보다 반중적인 정서를 띄우던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42%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대만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과 반도체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경제 영향력은 미국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작년에 190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1200억 달러가량이 반도체와 전자부품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광학 장비였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19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무려 270조 원이며 대만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게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주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 위주로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한국이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정보 저장 위주의 반도체이기에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주문을 받아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어 공급하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공정은 기술 유출의 우려로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 내수용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생산하고 판매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와는 거리가 먼 공정이지만 대만 파운드리의 경우는 중국의 주문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것 자체가 첨단 장비와 기업에 탑재되어 반도체 굴기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대만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야 하지만 정작 미국은 대만의 경제를 책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미국 수출 금액은 650억 달러이지만 동남아시아 수출 금액은 70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중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남아 수출 금액보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렇기에 대만은 군사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 대만의 이런 전략에도 끝이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 기업 폭스콘 역시 중국의 세계 최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공장 건설은 물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에 비밀리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칭화유니 투자에 놀란 대만 당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이며 대만 TSMC 역시 중국 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28나노급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에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연일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대만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에 대거 수출 제한 기업으로 등록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대부분 대만에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대만 공장에서 생산한 소재와 TSMC와 폭스콘을 위주로 납품하던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대만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생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막대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만은 중국에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라인을 공급받아 반도체 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등 대만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공격 시 이 점을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대만은 러우 상황처럼 대만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대만의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여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를 마련을 위한 작업에 협조하는 단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미중 양국에서 이익을 취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진단이 나오며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법안이 한국과 미국 둘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고 단순하지만 이번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말리려는 결단으로 중국 반도체와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대만의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라 법안의 부조리한 부분이 해결될 실마리가 남아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과의 마찰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에 중국에게 GDP 40%를 의존하던 대만은 큰 하락을 맞이할 상황이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겠다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만의 예상 수출을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